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도 윤자빈, 이서빈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7월 14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도 짚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3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요. 이후에도 관세 부과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하자 시장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일제히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했지만 공포가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번 발표 역시 협상용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장 체크 포인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공개가 되죠. 실적 시즌이 본격 개시가 되면서 소매 판매 등 주요 하드 데이터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부 대형 기술주를 제외하고 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미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좀 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35%의 관세, 그 이외의 국가에도 20% 안팎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진 걸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지수는 낙폭을 키운 채 개장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마감 무렵 낙폭은 줄었으나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설 만큼 매수 심리가 강하진 않았습니다. 다우지수 0.63% 하락하며 44,371포인트 선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 0.22% 내리며 2585포인트 선, S&P 500 지수 0.33% 약보합권 보여주며 6259포인트 선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겨냥해 고율 관세를 또다시 예고했습니다. 부과 시점은 8월 1일로 못 박았고 품목도 구리, 의약품, 반도체까지 넓혔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투자자들이 탔고 트럼프는 결국 물러선다라는 학습 효과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가 중심가에선 경고음이 나옵니다. 아문디와 JP모건은 시장의 안일함이 퍼졌다며 이번에는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열쇠는 8월 1일 트럼프는 다시 한 발 빼면 랠리는 이어집니다. 반대로 관세가 현실화되면 고점에 선 증시는 급락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관세, 물가, 실적 세 가지 변수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까지 EU,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한국, 일본까지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관세 리스트에 오를 셈입니다. 투자 심리는 이번 주도 관세 뉴스 한 줄에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15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6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되죠. 관세가 본격화된 뒤 물가는 아직 잠잠하지만 시장에서는 한 번 자극받으면 불안 심리가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번 주는 실적 발표도 촘촘합니다. 15일 시티 웰스파고 JP모건, 16일에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그리고 17일에는 넷플릭스가 나옵니다. 팩트셋은 S&P 500 기업의 2분기 순이익 증가율을 전년 대비 4.6%로 예상했습니다. 2023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결국 시장은 관세 충격이 실제 실적과 물가에 얼마나 번질까를 시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관세, 물가, 그리고 기업 실적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주 1비트코인 11만 8천 달러를 찍고 12만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뛰는데요. 이더리움 17%, 리플 24%, 도지코인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상승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뉴욕 증시에서 AI 반도체 대장주가 강세입니다. 빅테크가 오르면 가상자산이 동반 상승하는 패턴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둘째, 미국 하원이 14일 표결할 지니어스법 기대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기준을 처음으로 법에 담은 만큼 가상자산 제도와 1호 법안으로 불립니다. 공화당이 다수여서 통과 가능성이 높고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바로 시행됩니다.
시장에서는 입법 모멘텀과 ETF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 비트코인이 8월 전 12만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가상자산 시장, 이제는 규제 뉴스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 가능성에 상승했습니다. WTI는 2.82% 오른 배럴당 68.45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NBC 뉴스 프로그램에서 14일 러시아에 대한 중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제재 강화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국제금값은 4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금은 전날보다 1.2% 오른 온스당 3,364달러에 폐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세계 경기를 끌어내릴 것이라는 경계감이 재차 고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선물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0원을 넘기면서 지난달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 환율이 1,38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업종별로는 임의 소비재와 에너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이 약세였습니다. 금융업종은 대형 은행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1%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이날도 0.5% 오르며 시총 4조 달러 선을 지켜냈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 테슬라도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애플과 메타 그리고 브로드컴은 1%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금융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2%대 하락률을 기록했고 JP모건 체이스와 모건 스탠리도 약보합권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도 강세였습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3% 올랐으며 비트코인 채굴업체 마라홀딩스의 주가도 강보합으로 정가 형성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JP모건, 넷플릭스, 그리고 존슨앤드존스 등이 다음 주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일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80% 중도를 대변해 자유를 돌려주겠다는 구호인데요. 핵심 목표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 의석을 빼앗아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연장 법안 OBBBA를 막겠다는 겁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브로맨스는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트럼프 캠프에 4천억 원을 지원했지만 재정 적자 우려로 돌아서면서 창당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트럼프는 제3당은 늘 내게 유리했다며 여유를 보냈지만 전국 전당 창당은 주별 선거법, 기득권 장병 탓에 화성에 사람 보내기만큼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파장은 테슬라 주가에도 즉각 반영됐습니다. 창당 다음 날 6.8% 급락하며 다시 200달러대로 미끄러졌고 월가와 재무장관까지 사업에 집중하라는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머스크의 정치 실험, 시장과 유권자가 어떤 성적표를 줄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16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번 일정은 중국 국제공급망 박람회 참석에 맞춘 것으로 올해 두 번째 방중입니다. 중국은 엔비디아 매출의 13%, 17억 달러를 차지할 만큼 핵심 시장이지만 미국 정부는 H100에 이어 H20마저 수출을 금지하며 고성능 칩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방중을 앞두고 미 상하원 의원들은 황 CEO에게 군 관련 기업과 접촉 말하는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황 CEO가 중국행을 강행하는 건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엔비디아가 미국 규제를 충족할 중국 전용 AI 칩을 9월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젠슨 황 CEO가 규제는 실패했다는 기존 발언을 반복할지 혹은 새 칩 출시 계획을 공식화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가 초지능 AI 개발을 위해 실리콘밸리 인재를 빅스텝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타가 데려온 주인공은 애플 AI 모델팀을 이끌던 루오밍 팡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메타가 제시한 보상 패키지 무려 2억 달러, 우리 돈 약 2,800억 원 수준입니다. 연봉과 계약 보너스 그리고 메타 주식으로 구성됐는데요. 주식은 성과 연동이라서 메타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를 때만 지급되고 4년 이상 근속을 전제로 합니다. 메타의 초지능 랩은 CEO급 연봉을 넘어서는 조건을 줄줄이 내걸고 있습니다.
이미 깃허브 전 CEO 넷 프리드먼, AI 스타트업 창업자 다니엘 그로스도 합류했고 데이터 라벨링 업체 스케일 AI의 알렉산더 왕을 최고 AI 책임자로 영입하며 그의 회사 지분 49%, 약 143억 달러까지 사들였습니다. 메타벌 인재 전쟁이 빅테크 AI 패권 경쟁을 어떻게 재편할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에서 핵심 AI 인재가 줄줄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팀을 이끌던 루오밍 팡 수석 엔지니어가 이번 주 메타로 이직합니다. 메타가 제시한 보상은 수천만 달러 수준인데요. 저커버그 CEO가 새로 만든 초지능 연구소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애플 내부 상황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로 공개했던 AI 시리 업데이트가 버그와 성능 한계로 2026년으로 또 연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팀과 소프트웨어팀 갈등까지 불거졌습니다. 애플은 결국 오픈 AI, 엔트로픽에 손을 내밀어 외부 모델을 시리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체 AI 대신 파트너 AI와 철저한 프라이버시 전략으로 단기 격차를 메우겠다는 보관입니다. 전문가들은 20억대 기기 생태계는 여전히 강점이지만 향후 2, 3년 내에 AI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애플의 혁신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욕 증시 저번 주에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등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가오는 실적 시즌도 주목해 봐야겠고요. 대내외적인 이슈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바로 줄 서는 베이글 맛집의 원조, 런던 베이글 뮤지엄입니다. 개업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일 주말 2시간 웨이팅은 기본, 인기와 명성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이하 런베뮤는 이효정 대표가 창업한 브랜드입니다. 이 대표는 영국 여행 중 한 카페에서 느낀 자유로운 분위기에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런 바이브를 주는 공간에 계속 있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카페 사업 중 하나가 런베뮤인 것입니다. 안국역을 첫 매장으로 시작해 폭발적인 인기를 힘입어 부산과 제주에도 차례로 매장을 냈고 현재는 전국 7개 지점을 운영 중인데요. 런베뮤가 이토록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브랜드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인기가 있다고 매장을 많이 늘리지 않고 쉽게 구하기가 힘든 베이글이라는 희소성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또 창업자인 이효정 대표는 1g 단위까지 재료를 엄선하고 반죽 뭉치기와 밀어내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등의 많은 시도를 거쳐 흔치 않은 식감의 베이글을 선보이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쫄깃한 식감의 베이글이 맞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퀄리에 입점하거나 더현대 서울과 수원 스타필드에도 매장을 내는 등 온오프라인 판로를 적극 확대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투자 유치 혹은 브랜드 매각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최근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JKL 파트너스가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2천억 원대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M&A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주로 활용되는 에비타는 얼마나 현금을 잘 버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런베뮤의 법인인 LBM. 이곳의 에비타는 2024년 기준 약 260억 원으로 매각 금액 2천억 원은 에비타의 8배 수준입니다. LBM은 이미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에비타 역시 국내 F&B 업계에서는 비교적 높게 책정되었다고 분석됩니다. 지분은 JKL이 전부 넘겨받았지만 경영권은 창업자들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인수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고 향후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급하는 언아웃 방식으로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돈을 한 번에 받지 못하는 창업자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경영 참여와 성과 보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언아웃 구조는 기업 인수합병 시 사용되는 계약 구조 중 하나인데요. 매수자가 피인수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인수대금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초기 계약금 외에 피인수 기업이 특정 기간 동안 미리 정해둔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의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매도자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미래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잔류를 유도하며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계속 활용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구조로 평가받습니다. 인수 후 런베뮤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수의 배경으로는 런베뮤의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국내외 점포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K-베이커리의 세계화에도 힘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 홍콩 등으로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가속하고 경영관리 체제를 고도화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효정 대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매각은 런베뮤와의 안녕이 아닌 해외 진출이나 지점을 더 완성도 있게 올리는 일을 잘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런던 감성을 컨셉으로 세계로의 확장이 성공한다면 브랜드 가치는 더욱 상승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베이글이 해외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와 해외 유통망 구축 비용 등의 과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하늘이 흐리고 또 비가 좀 오기도 하는데 축 처지지 마시고 베이글 사드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살펴봤습니다. 네, 런던 베이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K-베이커리의 선두주자 브랜드죠.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신문에 나온 이슈들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빈 아나운서 어떤 뉴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면서 종합부동산세가 3년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 4조 4,630억 원, 전년보다 6.4%, 2,6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과세 대상도 54만 2천 명, 9.6%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결정세액 1,149억 원, 무려 25.9% 급증했습니다. 대상자도 12만 8천 명으로 17,000명 늘었는데요. 그중 80%가 서울 거주자입니다. 1인당 평균 부담은 89만 원, 7만 원 이상 뛰었습니다. 원인은 공시가격 상승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줄어들던 종부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서울 지역 집값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4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25% 올랐고 2025년에는 7.86% 또 오릅니다. 공제선 12억 원을 넘는 실거주 주택이 크게 늘면서 종부세 대상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세 부담이 커지자 징벌적 과세 비판이 거셉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누진세율을 완화하자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상승기에는 세제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고수합니다. 결국 집값 안정이 열쇠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세금도 따라 오릅니다. 실거주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할 균형 잡힌 세제 개편이 절실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정판 스니커즈, 명품 가방을 최고 10배 비싸게 되팔아 수억 원을 벌어들인 A씨. 취미니까 세금은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셨는데요. 국세청은 A씨를 사업자로 분류했습니다. 신고 누락 가산세 20%까지 포함해 거액을 추징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해외 제품 라벨만 바꿔 국내산처럼 판매한 B씨, 가족 명의로 중고 플랫폼에 수백 건을 올린 C씨까지 모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가 사업행위로 간주돼 부가세를 물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팔아 얻는 마진의 10%에 부과됩니다. 한두 번이 아닌 상습 거래라면 업으로 본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1기 확정 신고 대상이 679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546만, 법인 133만, 신고 납부 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실수 줄이시라고 370만 명께 성실 신고 도움 자료를 보냈고 홈택스 미리 체험 서비스로 입력 부담도 덜어드립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건설, 제조, 음식, 숙박, 속매업 40만 곳은 납부 기한이 9월 2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수출 기업 18,000곳도 포함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추가 연장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 판매 수익이 꾸준하면 사업자 의무가 따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던진 화두, 2년 안에 코스피 5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장밋빛일까요? 아니면 현실적 목표일까요? 먼저 JP모건 보고서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속도를 내면 코스피가 현 수준에서 50% 이상 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5,000포인트도 가능하다. 이 한마디로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JP모건은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렸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는 담아주라는 신호입니다. 관세 불확실성, 경기 둔화 우려가 터질 때마다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올 들어 32% 상승, 최근엔 3,175선에 멈춰 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남은 기간 3,200에서 3,500 사이를 작은 파도처럼 오르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즉 단기엔 박스권, 중기엔 개혁 속도에 따라 도약을 기대한 겁니다. 배경에는 정치 리스크 해소와 새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임기 중 코스피 5,000을 내걸었죠. 또 최근 파마리서치가 분할 계획을 철회한 결정은 지배구조 개혁의 초당적 지지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외국인 매수세는 작년 초보다 덜 적극적입니다. JP모건은 관심은 큰데 투자자들이 더 좋은 진입 시점을 찾는 중이라며 향후 자금 유입 속도를 지켜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지배구조 개선 속도가 코스피 5,000의 열쇠입니다. 개혁이 가속화된다면 글로벌 변동성은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2회 개혁의 진도를 주목하실 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때이른 무더위로 농산물 값이 오르는 히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름의 상징 수박입니다. 11일 기준 소매가 29,115원, 일주일 새 22%나 뛰어 3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평년 대비 38%, 작년보다 36% 비쌉니다. 장마 때는 햇빛이 부족해 생산이 줄었고 폭염이 오자 소비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솟구쳤습니다. 수박만이 아닙니다. 폭염에 약한 배추, 무도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폭이 4,309원, 일주일 새 27% 급등했고요. 무 한 개 2,313원, 같은 기간 16% 올랐습니다. 낮 기온이 높아 산지 작업이 중단되고 생육도 더디다 보니 공급량이 확 줄어든 결과입니다. 여름 제철 멜론은 한 통 1,076원, 1년 전보다 22% 비쌉니다. 복숭아 10개 23,097원, 전년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다가오는 복날에 삼계탕 수요가 몰리는 닭고기 역시 킬로그램당 6,070원으로 한 달 새 11% 올랐습니다. 핵심은 공급 감소와 수요 급증입니다. 폭염이 노지 작물의 생육을 막고 현장 인력도 낮 시간 작업을 피하며 시장이 풀리는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동시에 더위가 심해질수록 수분 많은 과일과 보양식 수요는 늘어 가격 상승 압박이 겹칩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8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낮 기온이 오를수록 장바구니 물가도 함께 뛰는 만큼 정부는 산지 수급 안정 대책을, 소비자는 알뜰 구매 전략을 고민할 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마련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곧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소비 쿠폰과 관련해 14일부터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국민비서는 쿠폰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 총 17개 앱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신 뒤 소비 쿠폰 알림 서비스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청되는 건 아닙니다.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은행 영업점,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 별도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링크나 QR코드가 있는 메시지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클릭하시지 마시고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1차 소비 쿠폰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전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4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2차 신청 기간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들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비 쿠폰은 사용 기한과 신청 방식이 다소 복잡한 만큼 국민비서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미싱 피해는 주의하시고 꼭 본인 명의 채널로 직접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투자에 참고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아나운서들의 주식수다 돈의 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다시 장중 3,200선 위로 올라섰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엄포에 약보합에서 출발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전환에 꾸준히 상단을 높였습니다. 3,200선 돌파해 주면서 0.83%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900억 원 넘게 담아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1,500억 원대 69억 원 팔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은 하락 마감하는 흐름이었는데요. 0.14% 하락하면서 79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이 1,600억 원대, 기관이 400억 원대 팔아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170억 원 순매수해줬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인데요.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는 좋은 모습 보여줬던 반면에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좋았지만 다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0.16% 하락하면서 62,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30만 닉스를 달성하기도 했었죠. SK하이닉스 상승불 켜줬는데요. 1.87% 상승하면서 30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의 훈풍으로 장중에 좋은 모습 보여줬던 SK하이닉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반면에 2%대 하락 보여줬고요. 31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 보시겠습니다. 4% 넘게 강하게 상승불 켜줬고요. 21만 7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방산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소폭이지만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났는데요. 알테오제는 1%대 상승 44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에코프로도 1%대 상승 보여주면서 47,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리가켄바이오 1% 하락했고요. 13만 4,700원에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JP모건이 2년 내 코스피 5천을 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연초 이후에 30% 이상 이미 상승해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견인 중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첫 번째 특징주 전해주시죠. 네, 요즘 눈에 띄게 주가가 오른 은행주, 바로 기업은행입니다. 지난주 주가가 21,000원까지 오르며 주간 상승률이 10%를 넘어섰습니다. 7월 들어서만 15% 넘게 상승했고요. 6월부터 따지면 무려 3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역사적 고점까지 7% 남짓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입니다. 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고 배당소득에 세금을 줄이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고배당주인 기업은행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지난해 기준 배당 성향이 35%에 달합니다.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투자 매력도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올 2분기 순이익은 6,700억 원대로 예상되는데요.
전년 대비 10%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연간으로는 2조 7천억 원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도 있습니다.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 지난해 0.3%대에서 올해 1분기에는 0.91%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중은행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대출을 줄이기보다는 늘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건전성 관리를 병행하면서 수익성과 역할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부당대출 논란과 관련해서도 쇄신책을 내놓고 실행에 옮기는 중입니다. 내부 통제와 여신 프로세스 등을 손보며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고배당과 실적, 그리고 정책수의 기대감이 모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기업은행 장 초반 0.24% 하락한 21,150원으로 시작해 3.07% 상승한 21,85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기업은행 장중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켜줬습니다. 기업은행이 오늘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일부에서는 건전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배당 기대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꿋꿋하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 속에서도 이자 마진 방어력이 좋다는 점, 또 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 특성상 자산 확대 기대감도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려는 기조도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물론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불확실성과 연체율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 능력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브랜드 메디큐브가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에서 저력을 보여줬다는 소식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큐브가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스킨케어 부문 판매 1위를 차지했죠. 브랜드 존재감을 또 한 번 각인시켰는데요. 작년 프라임데이에 이어서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켜냈다는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증거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 성과는 단순히 온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유통 채널 확장과 오프라인 브랜드 가치까지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메디큐브 브랜드 단독 매출이 내년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APR이 수혜 기대감에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메디큐브의 모회사인 APR은 최근 증권가에서도 글로벌 D2C 화장품 성공 사례로 꼽히면서 중장기 성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모멘텀, 중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 상승이 뒷받침이 돼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K뷰티 기업 중 차세대 대표주로 손꼽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K뷰티 종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특징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 스맥이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세종텔레콤으로부터 5G 특화망, 이른바 EM5G 사업을 인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인데요. 이번 인수를 계기로 스맥은 제조 자동화 기술에 자체 통신망 운영 역량을 더하게 됐습니다. 스맥은 원래 CNC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공장 자동화 제어 시스템 등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5G 인프라까지 갖추면서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조선, 그리고 스마트 캠퍼스 등 다양한 산업에 최적화된 통신형 솔루션을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 코오롱 글로벌, 성균관대, 김천시 등과 협력해 산업 현장 중심의 5G 솔루션 구축도 진행 중입니다. EM5G는 초저어 지연, 고신뢰 통신이 가능한 만큼 설비 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나 예지 보전, 원격 제어 같은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 기술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스맥은 특히 B2B 산업소에 특화된 5G 기술과 사업 모델을 갖춘 점에서 기존 통신사 중심의 소비자 5G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인수가 단순한 통신망 사업이 아니라 자사의 공작기계, 로봇 LOT 기술과 결합한 지능형 산업 솔루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맞물려 있는 만큼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스맥이 제조 기반을 넘어 스마트 산업통신을 포괄하는 융합형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스맥 장 초반 1.04% 상승한 3,415원으로 시작해 장중한 때 20%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이 상승분 살짝 빠진 16%가 상승한 3,945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스맥 오늘장에서 20% 가까이 반등해 주다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맥은 세종텔레콤의 5G 특화막 사업 인수 완료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이미 지난달 양사 간의 사업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시장에서는 스맥이 통신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 주목해 왔는데요. 이번에 인수가 마무리가 되면서 기대감이 실질적인 매수세로 연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스맥은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원격 의료 같은 5G 특화 분야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구조로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통신망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한 건 큰 전환점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단기적인 이슈 외에도 신사업 성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수급 흐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맥 관련한 특징주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안보 이슈와 맞물려서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키워드, 바로 드론과 방산 AI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은 물론 대만 해협 등에서도 드론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무인기 AI 기술 투자가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드론 대응, 방어 시스템, AI 기반 감시 타격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중소방산 기업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제노포, 퍼스텍, 한일단조, 스페코 같은 종목들이 드론 미사일 탐지 레이더, 전자파 대응 장비, 탄약 생산 능력 등과 관련해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드론 추적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스타트업이나 딥러닝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도 방위사업청이나 대기업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방산 대장주와 함께 첨단 기술력을 가진 소형 AI 드론 기업들도 주목해야 할 시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도 첨단 전략 산업으로서 국방 AI 육성 예산을 크게 늘리는 추세라 앞으로 방산 테마가 기술 성장주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 AI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CTK 준비해 주셨네요. 네, 오늘 급등한 화장품 관련주 바로 CTK입니다. 장중한 때 CTK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8%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중국발 기대감 때문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 개최와 시 주석이 방한 가능성이 언급되자 K뷰티 관련 종목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CTK는 글로벌 화장품 플랫폼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ODM, OEM 전략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맞춤형 화장품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공장 없이도 전 세계 브랜드의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 CTK 장 초반 2.98% 상승한 5,180원으로 시작해 29.82% 상승한 6,53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CTK 오늘장에서 뜨거운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CTK는 그야말로 격포제 덕분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설이 나오면서 K뷰티 수혜주로 CTK가 빠르게 부각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OTC 시장 진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5가지 특징주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삼양식품의 실적과 주가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은 핵심 아이템, 바로 불닭볶음면인데요. 오늘의 인물 로그는 그 불닭볶음면 신화의 주역, 김정수 부회장입니다. 먼저 김정수 부회장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수 부회장은 우지 파동과 IMF 위기 당시 부도를 맞은 삼양식품에 입사해 남편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을 도와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입사 당시만 해도 경영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던 김 부회장을 향해 우려의 시선들이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예술 경력을 살려 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하고 각종 라면에 이색 상품명을 지으며 상황을 반전시켜 나간 것이 그녀의 경영자로서의 첫 행보였습니다. 2001년에 영업 본부장으로 부임해 커리어를 차근히 쌓아오다가 2023년부터는 삼양 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은 2011년 명동에서 맛본 한 매운 볶음밥으로부터 제품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맵지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강렬한 매운맛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라면에도 적용해보기 위해 본격적 연구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전국 매운맛 전문 식당들에 방문하고 세계 여러 국가의 고추를 연구하는 등 맛있게 매운맛에 몰두하며 지금의 불닭 소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불닭의 성과를 몇 가지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출시 1년 만에 월 3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매출 상승의 탄력을 받아 시총 10조 원 클럽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삼양식품의 시총은 27일 종가 기준 10조 490억 원을 기록,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불닭 매출 실적을 수치로 더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65% 증가한 1조 3,35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해외 매출이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불닭 슈나의 탄생이 더욱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에서 핫한 관심과 매출 입질이 생겨나자 김 부회장은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해외 매출 사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2019년 삼양식품 일본 판매법인, 2021년 미국 법인과 중국 법인을 설립했으며 아랍에미리트 사르야 제네럴 트레이딩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는 등 해외 시장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제품을 공급했는데 이제는 현지 판매법인을 통해서 영업망 강화와 유통과정 일원화 등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핵심 공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그녀는 적극적인 인사혁신과 다양성 경영 철학을 조직 문화 전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력 확대를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한 결과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과 여성 리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음에도 김 부회장의 사업 확장과 견고한 경영은 이어집니다. 지난달 밀양 제2공장 신설을 공시했고 이를 통해 삼양식품의 연간 최대 라면 생산량을 약 5억여 개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2년 전 완공한 밀양 제1공장은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수출 물량을 늘리고 제2공장을 미주 시장을 겨냥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양식품의 창립 이념이죠. 먹는 게 족하면 천하가 태평하다라는 말처럼 김 부회장은 더 맛있고 즐겁고 건강한 음식을 원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식품 사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간 불닭 브랜드가 보여준 행보를 통해 앞으로의 삼양식품의 모습에도 기대가 모입니다. 앞으로 어떤 콘텐츠와 전략을 통해 글로벌 메이저 식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까 시총 10조 원을 넘어섰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주가 또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김 부회장이 만든 사업 성장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양식품의 김정수 부회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국내 물류업계의 맏형 CJ 대한통운을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권가가 대한통운의 목표 주가를 높이며 저평가 탈피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CJ 대한통운의 시가총액은 약 2조 1천억 원, 주가는 9만 원 초반, 주가 순자산 비율은 0.5배, 주가 수익 비율은 9배 수준입니다. 증권가들은 멀티플이 낮다,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즉, 현 주가 대비 30% 정도 위로 잡은 건데요. 그럼 이에 대한 근거를 살펴봐야겠죠.
이번 2분기는 정직하게 말해 잠시 멈춤 구간입니다. 택배 물동량이 작년보다 4%가량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4월에 단가를 올려 평균 운임이 조금 높아졌고 계약 물류 부문은 신규 창고 수주 덕분에 매출과 이익이 모두 늘 전망입니다. 정리하자면 2분기는 부진, 그러나 반등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는 평가입니다. 증권사가 회복 시점을 3분기로 잡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동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7월 21일부터 풀립니다. 그리고 셋째, 단가 인상 효과가 3분기부터 온전히 반영됩니다. 증권가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 이야기입니다. 인도 자회사 CJ 다르클부터 살펴보시죠. 도로와 철도를 잇는 복합 운송 회사인데요. 올해 지분을 56%까지 늘렸습니다. 이 회사는 2026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장에 성공하면 지분 가치가 1조 원대로 올라갈 거란 관측입니다. 미국 법인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도 주목해야 합니다. 콜드체인, 즉 냉장 냉동 물류센터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사와 계약을 확대해 2026년에는 매출 2자릿수 성장률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국내 비중 70%에서 2028년 55%로 낮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해외 매출이 커지면 리스크가 분산되고 평가 배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과 드론도 테스트 단계인데요. 2027년부터 일부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 목표도 있습니다. 2030년까지 배송 차량의 40%를 전기 수소차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 글로벌 화주들이 요구하는 ESG 점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본의 야마토, 대만의 티켓 같은 글로벌 물류사와 비교하면 CJ 대한통운의 주가 순자산 비율과 주가 수익 비율은 30에서 50%가량 낮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할인폭이 크다는 뜻이죠. 증권사는 디스카운트 해소만으로도 주가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전망만 볼 순 없습니다. 내수 경기가 장기간 침체될 경우 택배 물동량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이 추가로 급락하면 해외 포워딩 부문 수익성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 반등이 확인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인도와 미국 법인의 성장, 스마트 물류 투자 성과가 관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자사주 소각법 통과 여부가 멀티플 재평가, 다시 말해 주가 레벨업의 열쇠가 됩니다. 이상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관련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미증시는 약세를 띄었고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오늘장 한 줄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돌아온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빈 아나운서부터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니까요. 실적 발표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발표 정말 중요한데요.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소빈 아나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또 유의미한 투자를 통해서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내 상승 랠리, 코스닥은 쉬어가요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더 알찬 정보로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